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된 20대 후반 가정주부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대학교에서 만나 줄곧 친구로 지내다가 졸업 이후에 연애를 하기 시작해 2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크게 문제될 만한 일이 없는데 시댁 때문에 남편과 저 모두 스트레스를 받아 미칠 지경이네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고 각자 수입은 알아서 관리합니다.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근무하는데 연봉은 4천이 좀 넘습니다. 저도 결혼 전에는 회사 생활을 했었지만 잦은 야근과 과도한 업무로 몸이 안 좋아져서 지금은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커피 전문점이 꽤 잘 되는 편이라 월 순수익으로 800 정도는 가져가고 있습니다. 매달 조금씩 변동이 있긴 하지만 대기업 못지않은 수준입니다. 사실 제가 커피 전문점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건 친정 부모님의 도움이 컸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작게 사업을 하시고 부동산 자산이 좀 있으세요. 아버지 건물에서 시작한 덕분에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본 경우입니다. 반면에 시댁은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지 못한 편입니다. 남편이 4살이나 되었을 무렵 남편의 친아버지는 바람을 폈고 시모가 양육권을 갖는 조건으로 이혼을 하셨대요. 그리고 시모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을 했고요. 재혼한 상대와의 사이에서 지금의 신우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바람난 전 남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시모는 자기 친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그렇게 힘들게 했다고 해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는 제대로 문제집 한 권 사주지 않아서 남편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만 했고요. 대학에 들어와서도 편의점과 식당을 가리지 않고 알바해서 등록금 대고 자기 힘으로 졸업했어요. 반면에 신우는 남편 표현을 빌자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워낙 문제가 많아서 강제 전학을 한 번 당했대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서 결국엔 퇴학을 당했고요. 그러다 결국 20살에 겨우 검정고시를 치렀고 수능을 3번 치른 후에야 수도권 2년제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대학을 졸업할 무렵 시모는 불의의 사고로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은 건 사망보험금과 신우뿐이었죠. 그러자 시모는 남편에게 한 달에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씩 달라고 그러더래요. 마음 여리고 착한 남편은 시모와 신우의 사정을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알겠다 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고요. 수입도 각자 관리하고 있었고 남편이 시모에게 자식된 도리를 하는 거니까 그 자체에 제가 관여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때로 안쓰럽게 보이더라고요. 가령 남편이 하루라도 생활비를 돈 줘야 할 때 안 주게 되면 득달같이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돈 떨어졌다는 소리를 하시며 사람을 쥐잡듯 잡으시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런 시모 밑에서 남편같이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 태어났을까 싶어요. 사실 결혼할 때도 잡음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단 주택 문제가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35평으로 저희 친정부모님이 하나뿐인 딸 행복하게 살라고 지원해주신 집이에요. 반면에 저희 남편은 그 당시 모아둔 돈은 4천만 원 남짓이었고요. 주변 사람들은 남자는 응당 집을 해오고 여자는 혼수를 해야 한다지만 저는 그냥 형편되는 사람이 집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을 했고 남편이 혼수를 했을 때도 기분이 나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힘들게 모은 돈인 걸 알았으니까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시모랑 신우는 경기도 외곽 빌라에서 둘이 살고 있었고 그 곳 전세 보증금은 1억이었는데 그런데 그 1억은 나중에 신우 결혼할 때 쓰실 거라고 저희한테 절대 넘보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남편도 저도 애시당초 그 돈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제가 집을 해왔기 때문에 예단은 안 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남편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고요. 서로 주고받을 예물만 적당히 하자고 했고 당연히 꾸민비 같은 것도 안 받았죠. 그리고 이 모든 건 이미 상견례 때 서로 이야기가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며칠 앞두고는 시모가 저희 친정엄마에게 연락해서는 주변에 보는 눈도 있고 자기 체면도 있으니 일단 형식적으로라도 예단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1,000만 원만 보내라고 하셨답니다. 거기다 신우 명품백도 하나 얹어서요. 친정어머니 기분이나 생각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 정도로 일단 충분할 것 같다는 말만 하고 저희 어머니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은 채 전화를 끊어버렸다 하네요. 이런 시모의 모습에 저희 친정 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셨고 덕분에 자칫하면 파혼까지 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어떻게 알고는 시모와 크게 다투고 저희 집에 와서 몇 번이고 사과하면서 겨우 일이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일이에요. 신우가 얼마 전까지 취직을 못하고 빈둥거리다 시모의 등살에 못 이겨 간신히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회계 쪽이라 자격증도 있어야 하는데 신우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급여 상황이 열악하더라고요. 하지만 신우는 자기 능력은 모르고 3개월 수습기간을 채 채우지도 못하고 집에서도 너무 멀고 잔심부름만 시킨다면서 그만둬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시모가 옮길 때 옮기더라도 일단은 계속 다니라고 뜯어말려서 어거지로 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에 시모랑 신우가 같이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와서 저녁 먹고는 하는 말이 가관이더라고요. 살림을 합치자는 거예요. 살림을 합치면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 드리는 것도 안 줘도 되고 앞으로 살림은 시모랑 신우가 도와줄 거고 이제 곧 저희 애 가지면 애도 시모가 봐주겠다는 거예요. 시모랑 남편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닌데 합가를 하면 얼마나 힘들지 눈에 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희는 지금 이렇게 둘이 사는 게 편하고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모는 방도 너네 둘이 부부니까 방 하나 같이 쓰고 나 하나 신우 하나 쓰게 해주면 얼마나 좋냐고 하여튼 신보가 고약하단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제가 그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채 하자 그러면 생활비나 더 달래요. 요즘 100만 원으로 어떻게 사냐면서 앞으로는 150씩 보내라고 하시더군요. 그 소리를 들으니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소리 하려는데 남편이 시모에게 적당히 하시라고 화가 가득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이제 신우도 사회인이 됐으니 생활비를 오히려 줄이려고 했는데 이렇게 억지를 부리시니 제가 더 이상 노력할 이유가 없다면서요. 이번 달부터는 못 드리겠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신우가 그러면 그냥 100만 원 주던 대로 보내고 자기만이라도 이 집에서 살게 해달래요. 출퇴근하기 힘들어 죽겠다면서요. 자꾸 억지를 부리는 신우에게 남편이 너도 제발 네 힘으로 살아보라고 따끔하게 혼내더군요. 시모와 신우는 드디어 네가 본색을 드러낸다면서 남편에게 지 집 나간 아빠 닮아서 아주 냉정하다고 그래서 내가 내 배불러 나왔어도 너한테만큼은 항상 정이 안 갔다며 막말을 쏟아내더군요. 아내로서 남편이 그렇게 상처받는 걸 옆에서 지켜볼 수만은 없어서 저도 시모에게 달라들었어요. 내 남편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시라고요. 조금이라도 어른 대접 받고 싶으시면 어른답게 말씀하시라고요. 그리고 신우한테도 너 함부로 떠들지 말라고 그 입 찢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모가 어디 감히 내 딸한테 그따위로 말하냐면서 제 뺨을 때리더군요. 저도 맞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신우 뺨을 올려 쳤습니다. 그리고 냅다 신우 긴 머리채를 손으로 휘감아 낚아챘어요. 그러자 신우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자 시모가 저한테 욕짓거리를 하면서 달라들더군요. 제가 신우 머리를 더 강하게 잡아 올리자 신우가 시모에게 엄마 그냥 미안하다고 해. 빨리.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남편이 저한테 이제 그만하라고 하기도 하고 이웃집에서 소란스러운 소리에 혹시 누가 신고할까 싶어서 그쯤에서 놔줬어요. 제 손에는 신우 머리카락이 한 움큼 들려있더라고요. 시모는 남편에게 저런 걸 데리고 사는 네 놈도 불쌍하다고 그러자 남편이 제 와이프에게 함부로 말하시면 저도 더는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하며 시모를 노려보더라고요. 시모는 저희더러 미쳤다면서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을 갔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정말 생활비 지원이며 명절에 용돈 드리던 거 이거저거 해드리던 거 얄짤없이 전부 다 끊었습니다. 그러자 시모랑 신우에게 번갈아가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렇지만 남편이 이번엔 정말로 독하게 마음을 먹었는지 받지 말라고 아무 대꾸도 하지 말라고 저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오로지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사는 데만 집중하자고요. 나중에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신우는 결국 그 직장마저도 성실하게 다니지 못해서 입사 2달을 채 못 채우고 잘렸다고 해요. 그리고 살던 빌라도 건물주가 전세금을 올린다고 해서 결국 반지하로 이사를 했고요. 그 이후로 신우는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는 있고요.
시모는 그 와중에 돈 얼마 벌어보겠다고 동네 아저씨들하고 지저분한 소문이 나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닌다더군요. 저희 부부는 그 사건 이후로 더욱 서로에게 의지가 돼주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가끔 남편에게 그래도 친어머니인데 그립지 않냐고 하면 그 어머니에게 받았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제가 주고 있기 때문에 자긴 이미 충분히 만족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내일 하루는 오늘 하루보다 남편을 더 사랑해 주려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9살이고 몇 달 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여자입니다. 다만 지금은 결혼을 취소하고 파혼을 하게 되었네요. 저와 결혼할 예비 신랑이었던 남자친구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애 1년, 짧은 기간이지만 저에게 맞춰주고 저를 지극정성으로 아껴주는 모습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 남자의 청혼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정말 저에게 헌신적이었어요. 파혼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사실 속으로는 이 남자가 진짜 잘못한 게 있나? 하는 생각도 몇 번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연애하면서 저에게 참 잘했어요. 저도 연애 경험이 아예 없던 것이 아니라 전에 만나던 사람들과 비교될 정도로 저에게 지극정성인 모습이 신기해서 오빠 같은 사람은 처음이라고 물으며 제가 그렇게 잘해줄 정도로 좋은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비 신랑은 저에게 자기가 저를 좋아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하는 걸 보고 잘한 게 있어서 더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예비 신랑은 부모님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한 사람이었어요. 두 분이 사이가 좋다는 걸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으니까요. 결혼을 약속하기 전인 연애하던 시절에도 저에게 두 분을 직접 만나게 해주고 싶다고 몇 번이나 말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연애를 하던 시절이라 부모님까지 만난다는 건 부담이 되어서 거절했는데 결혼을 약속한 뒤로는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만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예비 시부모님이 될 두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두 분을 처음 뵈었을 때는 예비 신랑이 한 말이 과장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두 사람 사이가 좋았습니다. 매일 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낼 텐데도 뭐가 그리 좋으신지 두 분은 잠시도 떨어져 계시지 않았어요. 적당히 거리감 두고 어쩔 때는 두 사람이 정말 서로 좋아서 같이 사는 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 행동하시는 우리 부모님들과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무작정 보기 좋다고만 말하기는 애매할 정도로 그 표현들이 너무 과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저도 같이 있는 자리인데다가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도 저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만남이다 보니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가게 되었고 그때가 돼서야 저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우리 아들과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냐고 하는 질문에 제가 느낀 그대로 거짓 하나 보태지 않고 말씀드렸어요. 저를 너무 아껴주는 모습이 좋았다. 예비 신랑이 평소에도 두 분 이야기를 꺼내며 두 분께 배웠다고 말을 하고는 했는데 이렇게 직접 뵈고 나니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단 걸 알았다. 이런 말 하면서 적당히 예비 시부모님께 아부도 조금 섞었고요. 두 분도 제 대답에 흡족하셨는지 환하게 웃으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시부모님과의 첫 만남은 어려움 없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건 그 뒤로 약간씩 변하기 시작한 예비 신랑의 태도였습니다. 둘이서 하는 데이트에 자기 부모님들을 자꾸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저랑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러 다닐 때마다 자기 부모님은 여태껏 이런 거 누리지 못하고 살아오셨다는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면서요. 저는 솔직히 예비 시부모님하고 같이 데이트를 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었고 불편하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는 거 다 좋고 그걸 부모님께도 똑같이 경험시켜주고 싶은 마음도 100번 이해는 하겠는데 저 좀 빼고 따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두 분이 저를 좋게 보셨다고 한들 예비 며느리와 예비 시부모의 관계잖아요. 제가 작정하고 나쁜 관계로 끌고 갈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적당히 거리감 두고 지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비 신랑은 자꾸 둘만의 시간에 자기 부모님을 함께 부르고 싶어하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도 꽤 오랜 기간을 참아왔고 예비 시부모님과 강제로 커플 데이트를 몇 번이나 보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가는 결혼 전까지도 계속 예비 시부모님과 함께 데이트를 해야 할 것만 같고 결혼 후에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비 신랑에게 이런 식의 만남은 저도 조금 부담스럽고 같이 만나는 자리는 좋지만 조금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겁게 입을 열며 예비 시부모님의 과거를 제게 말해줬습니다. 두 분이 젊을 적에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첫째인 예비 신랑의 오빠를 가지게 되었다네요. 준비가 안 된 두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식도 못 올리고 그렇게 허겁지겁 살림을 차리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님도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시게 되고 조금 숨을 돌릴 정도가 되던 시점에 둘째인 지금의 예비 신랑을 갖게 되었다고 하네요. 두 아이 키우기에는 조금 부족한 벌이었기 때문에 정말 두 분의 청춘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까지 두 자식들을 키워내셨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만 들으면 예비 시부모님들 정말 존경받아야 할 정도로 좋으신 분들도 많고 자식들이 부모님 이렇게 챙겨주는 것만 봐도 자식 농사도 성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자식들 때문에 많은 걸 포기하셨다고 한들 그걸 저까지 나서서 체험하게 해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결혼을 약속한 사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직 가족의 일원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연애 기간이 짧았던 만큼 저도 예비 신랑과 둘이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다 싶었고 그 시간을 예비 시부모님이 되었든 저희 부모님이 되었든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예비 신랑에게는 그런 부분을 설명해 줬습니다. 아쉬워하는 눈치였지만 제 말에 틀린 말이 없으니 제 뜻에 따르겠다 하더라고요. 그 뒤부터는 예비 시부모님 없이 둘이서 결혼 준비해가며 여러 가지 추억을 쌓았습니다. 진작 말하면 쉬울 걸 뭘 고민하고 있었나 싶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정말 아무런 사건 사고 없었고 이대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예비 신랑이 오랜만에 시부모님과 함께 자리를 마련했더라고요. 저도 별다른 마음 없이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더 이상 예비 시부모님이 우리 데이트에 같이 나오시지 않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비 시부모님이 충격적인 발표를 하더군요. 예비 신랑과의 데이트를 함께 즐기는 걸 훨씬 더 초월한 말도 안 되는 사안을 마치 그렇게 할 것이라고 통보하듯이 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식장을 좀 더 큰 사이즈로 알아보라는 말을 하시기에 어차피 인원 제한 때문에 하객을 무작정 많이 부르시지 못할 텐데 왜 그렇게 하객 욕심을 내시는 거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객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두 분은 저희 결혼식에서 두 분의 결혼식까지 같이 올리고 싶다는 충격적인 말을 해오셨습니다. 말 그대로 합동 결혼식을 하자는 거예요. 두 분이 여태껏 결혼식 한 번 올리지 못한 한을 풀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식 못 올린 거 평생의 한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리마인드 웨딩으로 한 번 더 식을 올리시는 부부가 요즘 많다고 들었는데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그걸 제 결혼식 날 하겠다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객으로 친척이나 지인들까지 다 올 텐데 온 김에 한 번에 해버리는 게 좋지 않냐고 하시는데 도무지 저에게는 그게 설득처럼 들리지 않고 억지를 부린다는 느낌을 받게 하더군요. 옆에서 예비 신랑은 한술 더 떠서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마냥 저한테 그렇게 해줄 거지? 하면서 기대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고 또 다른 효자인 아주버님도 따라오셔서는 저보고 꼭 그렇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상식이 있다면 제가 거부감 느끼는 게 당연한 일일 텐데 거기에 온 가족이 나서서 왜 이해를 못 해주느냐는 듯이 저를 오히려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으니 아주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더라고요. 점점 열불이 나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저도 폭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아직 안 한 아주버님에게는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네 결혼식 날 해드려라. 나는 내 결혼식 날 죽어도 못하겠다라고 말해줬습니다. 이미 질러버린 이상
예비 시부모님께도 아무 말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두 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는 두 분 아들한테 몇 번이고 들어서 잘 알고 있다. 그래도 이건 너무 경우가 아닌 것 같다. 하객을 이유로 우리 결혼식에서 두 분이 식을 올리는 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해줄 분들이라면 두 분이 따로 식을 올린다고 해도 참석해 주실 거고 축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혼주석에 계셔야 할 분들이 신부 입장할 때 나란히 웨딩드레스 입고 나오는 모습 생각해봐라. 생각만 해도 우습지 않느냐고요. 혼주석에 앉아 계시는 우리 부모님은 또 무슨 잘못이냐? 아무리 그래도 사돈이 될 사람들인데 너무 쉽게 생각한 것 아니시냐고. 할 말 다 떠들고 나니까 저도 더는 할 말이 없고 이제 이 사단이 난 거? 저는 이 결혼 안 해도 그만이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자리를 뛰쳐나왔습니다. 예비 신랑이 헐레벌떡 저를 쫓아나오길래 저한테 사과하러 온 건 줄 알았는데 자기 부모님들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저도 너는 마누라 될 사람한테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말하고 뺨싸다귀를 한 대 올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나던지 그 자리에서 묵었던 우라가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너도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정신머리 똑바로 박혀있는 놈이면 나서서 니네 부모님 결혼식을 네 결혼할 때 하자고 하는 거 아니라고. 하객들이 우리며 너네 부모님이며 얼마나 우습게 보겠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정 두 분이 결혼식 못 올린 게 한이 되고 자식들인 니들한테도 한이 되었으면 어떻게든 따로 해드리는 게 맞는 거지. 돈 몇 푼 아껴보려고 니들 결혼식에 니네 부모님 결혼식을 끼얹는 게 말이나 되냐고. 니들이야말로 진짜 불효자가 아니냐고 소리를 박박 질렀어요. 그 사단이 났으니 결국 저는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웃기는 사실은 제가 그렇게 소리치고 간 상황에서 예비 시부모님은 뭐라도 크게 깨달으신 건지 저를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다고 하네요. 제 똑부러진 모습이 엄청 마음에 드셨다고 하네요. 합동결혼식이고 뭐고 다 안 할 테니 제발 우리 아들과 결혼해달라고 연락을 해오셨어요. 하지만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야 남편 될 사람이 효자인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고쳐 써먹지도 못할 천하의 머저리인 건 몰랐다고요. 멍청한 건 무슨 수를 써도 못 고친다고 제가 다른 건 참아도 멍청한 사람하고는 같이 살 생각이 없다고 거절했어요. 결국 그렇게 파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애하는 1년간 좋은 기억도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연애를 짧게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쓸데없이 더 시간 낭비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전 예비 신랑도 잘 지냈으면 좋겠고 그 부모님들도 계속 화목한 가정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앞으로 두 번 다시 엮이지만 않는다면 좋은 사람이고 좋은 분들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화목한 가정 이루길 기원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 말대로 제가 정말 이기적이고 저만 아는 사람일까요? 결혼할 당시에 제 수입은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결혼을 한참 앞둔 시점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저와 언니 동생 하며 지내던 선배가 한 명 있는데 인터넷을 활용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플랫폼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는 중간에 수수료만 받는 그런 입장인지라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만큼 경쟁이 많아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운도 필요한 일이지만 일단 한번 자리 잡으면 웬만한 회사원 월급 정도는 집에서도 충분히 벌 수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노하우를 알려줬어요. 한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언니 말만 듣고 퇴직을 결정한 게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었습니다. 멀쩡히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왜 그만두냐고 남편도 반대를 했어요. 제가 상황이 넉넉한 편도 아니었고 결혼 후에도 아이를 곧바로 가질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은 조금 더 맞벌이 부부 생활을 하다가 돈이 모이면 제가 전업주부가 되었으면 싶어하는 눈치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다니던 회사가 미래가 보장된다고 할 정도로 탄탄한 직장도 아니었고, 아이를 갖게 되면 육아휴직 같은 걸 받기도 전에 사직서를 내야 할 만큼 직원 복지도 안 좋은 회사였어요. 어차피 단절될 경력, 그럴 바에야 저도 스스로 제 새로운 길을 찾고 개척하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물론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던 남편과 시댁에서는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괜히 새로운 걸 시작하겠다는 자신감 때문인가, 근거는 없었지만 꼭 성공시킬 수 있겠다는 자신이 있었어요. 대신 제가 회사 다니면서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저희 부모님이 지원해주시는 돈까지 보태서 신혼집의 일부를 보태기로 했어요. 원래는 혼수와 예단, 결혼 비용만 저희 측에서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더 무리하면서 거의 반반 결혼을 맞춰서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신혼집에 보태는 만큼 대출을 덜 받아도 되었으니 시댁에서도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지요. 뭐 아무튼 반반 결혼했으니까 제가 사업을 한다는 사실이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혼 첫 해에 맞는 명절이었습니다. 남편 당시 월급이 한 달 300만 원 남짓한 돈이었고 제가 하는 사업으로 버는 돈이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사이였어요. 명절이라 남편 앞으로 상여금이 조금 더 나왔고 결혼 후 맞는 첫 명절이기도 했으니 저와 남편은 양가에 처음 드리는 용돈 의미 있는 액수로 주고 싶다고 결정을 했고 양가에 100만 원씩 봉투 하나씩 만들어서 갔습니다. 100만 원이 뭐가 많냐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시 상황에서 저희는 아주 큰맘 먹고 준비한 금액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봉투를 건네드리니 뭘 이런 걸 다 준비했냐고 하시면서도 손에 받아드신 봉투를 꼭 붙잡고 계신 게 안 받으실 생각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용돈 받으시면서 이런저런 덕담도 오고 가고 그러다가 시어머니께서 제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어오셨습니다. 아직 한 달에 몇십만 원 버는 게 고작이지만 이제 슬슬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와중인 것 같다.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대답을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썩 좋지 않아 보이는 표정으로 시큰둥하게 그러냐 하고 마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친정에는 용돈을 얼마나 준비했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매번 이만큼씩 준비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첫 명절이고 해서 같은 액수로 만들었다고 대답했더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화를 내시네요. 당시 재벌이가 불안정한 데다가 얼마 되지도 않는 상황에 따지고 보면 남편이 외벌이 독박을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걸 친정하고 시댁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친정에 주려던 봉투는 자기한테 달라고 하셨어요. 친정에는 제가 돈 벌어올 때까지 돈 한 푼 빼돌릴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남편은 첫 명절이고 하니까 드리는 거라고 시어머니를 말렸어요. 참 고맙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 편을 들어주는 모습이 말이에요. 시댁에서 폭풍 같은 한때를 보내고 친정으로 출발하는 차 아니었습니다. 운전하는 옆모습이 그날따라 믿음직해 보여서 고맙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고맙냐는 듯이 대답을 하더군요. 우리 엄마 말이 틀린 말한 게 아니라고 이번만큼은 첫 명절이니까 같은 금액으로 용돈을 하기는 했지만 다음부터는 친정하고 시댁에는 정확하게 구분지어 차등을 둘 거라고 못을 박더군요. 오히려 저보고 어떻게 친정하고 시댁에 똑같이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저와 상의가 된 적도 없고 비슷한 이야기 나눈 적도 없었기 때문에 그 대답이 사실 어이가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친정에 제가 뭐라도 하나 해주면 지가 번 돈을 제가 함부로 쓴다고 생각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당시에 벌이가 남편에 비해서 보잘것없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혼 전에 안 해도 문제가 없었던 신혼집 비용을 제 쪽에서 보태게 되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합의를 한 부분이지 아무리 제가 사업을 준비하며 벌어오는 돈이 적다고 한들 서로 합의가 끝난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후려치기를 당해야 할 부분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준비한 용돈 그대로 친정에 드릴 수 있게 이유를 설명해 준 건 고마운 일이지만 그렇게 딱 잘라서 내가 번 돈이 얼마, 네가 번 돈은 얼마 따지면서 누가 더 벌고 덜 번 만큼 양가 부모님께 하는 효도에 차등을 두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하는 모습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도 치사하기는 하지만 결혼할 때 신혼집 비용 마련하면서 제가 더 부담한 부분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은 그렇게 한 건 제가 사업하는 걸 허락받기 위함으로 비용을 보탠 부분이지 않냐고 그건 별개의 이야기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여전히 저희는 결혼 비용을 반반 부담한 거고 자기가 버는 돈만 가지고 양가에 똑같이 사용할 수는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반 결혼을 했으니 각자가 가계에 기여한 만큼 차등을 두는 것이 반반 결혼의 진짜 의미와 맞는 거라 하면서요. 남편 말이 계산상으로는 틀린 부분은 없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누가 돈을 얼마를 더 벌고 돈을 더 번 만큼 벌어온 사람 부모님께 각자 더 많은 효도를 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다면 남편과 저의 관계는 부부라기보다는 룸메이트에 더 가까운 것 아닌가요? 가계에 기여한 만큼 차등을 둔다는 말도 그래요. 저는 집에서 일을 하는 만큼 반은 전업주부라고 생각하고 집안일 한번 게을리한 적도 없어요. 남편은 집에 오면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합니다. 양말이라도 제대로 뒤집어 놓지 않고 벗어준 날이면 그날은 집안일 좀 도와줬구나 싶을 정도로 집에서 집안일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음식물 쓰레기나 분리수거 정도는 도와주는데 그거 하나 하면 아주 힘든 일 했다고 집에서 손도 꼼짝 안 하고 물도 자기 손으로 떠마시지도 못해요. 제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제가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해야 할 일들도 빠짐없이 다 하고 있지만 남편은 당장 통장에 찍히는 돈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통장에 찍히는 돈만 가지고 본다면 제가 불리한 게 뻔하잖아요. 아마 남편은 제가 사업을 하면서 계속 허우적대기를 속으로 바랬을 거예요. 제가 돈을 더 못 버는 만큼 자기는 당당하게 제가 보는 앞에서 시댁에 더 잘할 수 있고 제가 돈을 더 못 번다는 이유로 저를 깎아내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나마 제가 한 달에 벌이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버는 얼마 안 되는 돈에서 제 개인적인 용돈과 친정 부모님께 드리는 돈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더욱 더 일을 갈며 제 사업에 열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노력이 통한 건지 남편의 바램과는 다르게 시간이 흐를수록 제 사업이 조금씩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벌어오는 돈이 고정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 되었고 조금씩 불어나는 수입 덕분에 한 달에 돈 1,000만 원을 벌게 된 달도 있습니다. 고생해서 이룩한 성공인인 만큼 이 기쁜 사실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단지 수입의 안정권에 이르렀을 때는 남편이 제게 보였던 태도 때문에 제 수입을 공개하기가 꺼려지긴 했지만요. 결혼 6년간 생활해오면서 제가 벌이가 없더라도 비록 버는 돈 가지고 처가 차별하면서 더럽고 치사하게 군 남편일지라도 그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저에게 포기하란 말 한마디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하는 걸 믿어준 것 하나만 보고 이 돈이 저 혼자 번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사업으로 벌어오는 돈이 한 달에 300에서 1,000만 원,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저는 한 달에 그 정도 돈 우습게 버는 사람들을 몇 명 만나본지라 이게 인생대역전이라고 할 만큼 큰 돈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벌이를 알게 된 남편에게는 남편 그릇에 차고도 넘칠 만큼의 돈이었나 봅니다. 남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버는 돈이 마치 자기가 번 돈인 것 마냥 펑펑 쓰기 시작했어요. 저 몰래 외제차를 리스로 계약해 오지 않나, 몇백만 원짜리 시계를 사달라지 않나, 이런 식으로요. 6년 저를 믿고 기다려준 대가라 생각하고 딱히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용하는 돈이 점점 개인을 위한 돈에서 시댁 식구들을 위한 돈으로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돈을 번다고 그 돈이 그냥 하루 지나고 일어나면 벌려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더군요. 죽을 똥 살 똥 관리하면서 일하고 있는 저의 고생은 생각도 하지 않고요. 한 달에 1,000만 원이 벌린 적이 있으니 1,000만 원이 매달 자동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건지 여태껏 자기가 벌어온 월급으로 생활이 다 되었으니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더 써도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앞으로 3달만 돈을 더 모아서 신우한테 가게를 하나 차려주자고 하네요. 결혼한 신우가 집에서 전업주부를 한다고 시댁에서 아주 무시를 당한다나 뭐라나 하면서 사람이 무시를 안 당하려면 역시 돈을 벌어야 돼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 들으라고 한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생각이 없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때쯤부터 저도 남편의 과소비에 한마디 해야겠다 싶던 참이어서 참지 않고 말을 꺼냈어요. 앞으로는 남편이 주는 생활비만큼만 저도 제가 번 돈에서 제하고 나머지 돈은 제가 직접 관리하겠다고요.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결혼한 사이끼리 지금 네 돈 내 돈 따지고 있느냐고요. 저야말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태껏 제가 사업 준비하면서 자기가 번 돈으로 친정에 돈 빼돌릴 생각하지 말라며 시댁에만 올인한 게 누군데 말이지요. 거기에 남편이 지금 제 돈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 전부 시댁을 위한 돈이지 친정을 위한 돈은 한 푼도 없었어요. 남편처럼 치사한 사람이 되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저는 남편에게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도 제 수입이 없다고 하여 친정에는 자기가 번 돈으로 뭐 하나 해준 적 결혼 생활 내내 단 한 번밖에 없지 않느냐. 시부모님께 100만 원씩 드리고 할 때도 나는 내가 번 얼마 되지 않는 돈에서 그마저도 쪼개서 드려야 했다. 이제 와서 내벌이가 많아지니 그때는 자기가 버는 돈에 손도 댈 생각하지 말라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번 돈을 자기가 번 돈처럼 쓰려고 하는 건 조금 아니지 않느냐. 한번 따졌습니다. 남편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돈 생겼으면 시댁 먼저 챙기는 게 며느리의 도리 아니겠냐고 말을 하네요. 여태껏 무일푼에 돈 하나 벌지 못하던 너를 기다려준 값이다. 몇 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려줬는데 고작 돈 얼마 쓰는 게 아까워서 지난날 이야기까지 꺼내는 게 어딨냐. 여태껏 밥벌어지 신세 기다려줬는데 이제 돈 좀 번다고 먹여주고 재워준 은혜는 다 까먹어버린 거냐며 성질을 부리더군요. 6년 함께 결혼 생활을 해온 아내에게 해도 될 말인가 싶을 정도로 필터링 없이 저에게 밥벌어지 같은 표현을 써가며 집에서 놀며 쌀만 축내던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사업이 그만큼 클 때까지 발버둥 치면서 집안일 한 번이라도 게으름 피지 않고 해온 저한테 말이에요. 집에 있는 밥이며 입고 다니는 옷이며 모든 것들이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텐데 그저 돈 얼마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저는 그 집안에서 식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사업을 시작한 게 문제라는 탓을 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사업이 잘 안 될 때 접고 맞벌이라도 다시 시작했더라면 몇 년 동안 친정에 대한 심한 차별 견뎌낼 필요도 없었을 테고 이제 와서 돈을 잘 벌게 되었다 한들 부부 사이가 틀어지지 않았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바뀌기 시작했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돈을 못 번 만큼 친정에 잘할 수가 없고 제가 돈을 잘 벌게 된 만큼 시댁에 더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결심이 선 그날 남편에게는 이혼을 이야기했습니다. 6년간 혼인관계를 이어왔지만 룸메이트보다도 못한 관계였다고요. 남편은 제가 꼴에 이제 돈 좀 버니까 눈에 뵈는 게 없냐면서 어디 한번 잘 알아보라고 큰 소리를 떵떵 치더군요. 말인즉슨 제가 키워온 사업은 저희가 혼인 이후에 키워온 가치 형성한 재산인 것이고 그 재산은 이혼 시에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 거라면서 여태껏 번 돈이라도 지키고 싶으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법원에서 판결을 받을 때 남편의 얼굴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 몰래 시댁에 돈을 보내주고 친정과 차별 대우를 한 것부터 혼인 기간 동안 가정에 대한 기여도까지 계산했을 때 오히려 저에게 일부 생활비만 지급해주고 나머지 돈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 등을 고려할 때 제 사업이 궤도에 올랐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금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제가 아닌 남편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된 거예요. 저는 사업이 번창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가 번 돈이 시댁 쪽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그대로 통장에 남아있고 제가 돈을 벌고 마음이 변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다고 주장하던 남편은 법원에서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남편은 반반이 들어간 아파트 시세의 절반을 저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이사를 보내왔고 그 외에 재산 분할은 전혀 해주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서 이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된 지금도 저는 아직도 사실은 제가 벌고 있는 그 돈이 저 혼자 만든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남편이 좀 더 마음 씀씀이를 너그럽게 해줬다면 그 돈이 친정이 되었든 시댁이 되었든 정말 필요하고 쓸모있는 곳에 쓰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6년간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나니 후련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찝찝한 기분이 남아있네요. 기다려준 만큼 저도 잘하고 싶었지만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끝없는 욕심에 결국 그들은 자멸하게 되었네요. 설령 제가 돈을 벌지 않고 아이를 갖고 전업주부가 되는 길을 택했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저도 더 이상 그 집구석에 미련 갖지 않고 제게 주어진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긴 사연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 전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파혼한 30대 여자입니다. 아무에게도 못했던 이야기를 오늘은 여기에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저는 그때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연봉은 4천 정도로 적지 않고 회사의 복지도 좋아서 만족하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 거래처 직원인 약혼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7살 많았던 그는 나중에 말하길 저한테 첫눈에 반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의 적극적인 구애에 못 이겨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 남자는 저에게 정말로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야근으로 제가 퇴근이 늦어질 때는 제 자취방에 먼저 가서 청소도 싹 해놓고 음식도 해놓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남자는 이미 결혼 정년기가 지났을 때라서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도 셋 정도 낳고 싶다고요. 그런 이유로 연애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남자의 부모님은 두 분 다 남자가 고등학생일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위로 있는 누나 셋이 남자를 엄청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사실 힘들었겠다라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친한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신우가 셋이나 된다며 어떡하냐고 걱정하더라고요. 저도 여기저기서 고부 갈등, 신우와의 갈등을 많이 듣고 읽었기 때문에 불안한 생각이 들긴 했어요. 막연히 인터넷 세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저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네요. 나중에 들은 바로는 한 번도 여자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막내가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해서 가족들이 엄청 놀랐었다고 해요. 하지만 제 기억에서 그 사람들이 보인 관심은 좋은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어요. 자매들이 모여 앉아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지만 아무도 들은 척 해주지 않았어요. 다 같이 모여 앉아서 TV를 보며 깔깔대고 있을 뿐이었고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둘째 누나가 감자탕을 끓였다며 앞앞에 한 그릇씩 퍼주더라고요. 그런데 제 거에는 정말 국물 한 국자하고 뭉개진 감자 한 덩이가 있을 뿐이었어요. 제가 좀 더 주세요라고 말하자 야 저기 있잖아 가서 네가 퍼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야라는 호칭에 제 귀를 의심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무 반응도 없길래 저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아무튼 좀 더 국을 푸려고 냄비에 갔는데 냄비엔 찌꺼기밖에 없더라고요.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는 식사를 마치고 남자 가족들과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이번엔 셋째 누나가 맥주 한 잔 먹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너도 마실 거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저한테도 말을 걸었다고 그게 반가워서 네 저도 마시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저에게 카드를 주면서 그러면 네가 가서 사와 이러더라고요. 제가 남자에게 같이 가자고 하니까 그 누나 셋이 저를 쳐다보면서 그 맥주 몇 캔이 얼마나 무겁다고 둘이 가냐고 툴툴거리더라고요. 그렇지만 남자가 금방 갔다 온다며 저를 따라 나섰죠. 저는 문 밖에서 남자에게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너무 짜증난다고 화를 냈어요. 저는 인사시킨다며 나를 데려와 놓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 니네 집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도 했어요. 택시 타고 떠나려고 하자 남자가 자기 가족들이 뭘 몰라서 그런다고 자기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면 다 고쳐놓겠다고 붙들고 늘어지더라고요. 구구절절 사정하며 매달리는 남자를 보니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결국 다시 돌아가서 불편하고 어색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자가 늦게나마 저를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나마도 큰 누나란 사람이 말을 딱딱 끊더라고요. 결국 제대로 대화다운 대화도 나눠보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네요. 그 일이 있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남자는 결혼할 이유가 생겼다는 것에 더욱 기뻐하는 눈치였어요. 게다가 제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기도 전에 남자는 벌써 이 사실을 누나들에게 다 말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도 전화해서 배불러 오기 전에 식을 올려야 한다며 결혼식을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막상 아이가 생기니까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지긴 했어요. 저도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유치원 선생님 되는 게 꿈이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남자의 둘째 누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오늘 출근 안 했지라며 나와 밥이나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만난 식당에서 둘째 누나가 대뜸 저에게 야, 너가 우리 동생한테 가족 모임 못 나가게 했냐고 따지더라고요. 제가 왜 모임을 못 나가게 하겠냐고 역으로 물으니 아무튼 여우짓 하지 말라고 다 걸리게 되어 있다며 이번엔 경고로 끝나지만 다음엔 진짜 혼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큰 누나가 저를 싫어하니까 알아서 잘 기어야 한다고 충고를 해주네요. 이 집에선 제 시어머니들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나요. 아무튼 또 시간은 흘러 어느덧 상견례 날짜가 되었습니다. 배불러 오기 전에 화사하게 입으라며 친정어머니가 직접 골라 사주신 하늘색 투피스를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 도착하니 예상치 못한 분이 자리에 계셨어요. 남자의 작은 고모였죠. 원래는 큰 누나 내외만 나오기로 했었는데 그래도 이 집 어른이라며 작은 고모가 바득바득 우겨서 나왔다고 해요. 저는 그 작은 고모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남자 말로는 성격도 괴팍하고 말도 필터 없이 하신다고요. 나름 유명한 한정식 집에서 하는 상견례였는데 단정하게 차려입은 저희 부모님과 달리 남자 쪽은 큰 누나 내외는 청바지 차림에 작은 고모는 골프웨어를 입고 나왔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자기들은 아침을 늦게 먹었다며 음식엔 손도 안 대더라고요. 덕분에 저희 부모님도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어요. 전 속으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만 계속하고 있었죠. 게다가 작은 고모라는 사람이 한다는 말이 어른이 먼저 이렇게 나오기 전에 싹싹하게 와서 인사도 하고 해야 된다면서 저더러 어려서 그런가 철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친정 아버지가 아직 많이 부족하니까 잘 가르쳐 주시라고 하셨어요. 그러더니 큰 누나라는 사람도 말을 보태더라고요. 원래 수더분한 올케를 보고 싶었는데 너무 여우에다가 당돌하다며 집안 분위기 흐릴까 걱정이라고 잘 가르쳐서 보내달라고요. 결정적으로 혼수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둘 다 일단 허례허식 없는 결혼식을 하는데 동의한 상황이었어요. 그건 남자의 누나도 동의한 일이었고요. 집도 결혼식도 반반씩 하자는 거였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작은 고모가 저희 부모님한테 당신들도 생각이 있으면 딸 시집 보내는데 필요한 도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대뜸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한테 막말을 쏟아내는 남자 쪽 가족들을 보고 있으니 너무 머리도 아프고 속도 안 좋았는데 결정적으로 작은 고모라는 사람이 저희 부모님을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 순간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곧 이어 다리 사이에서 뜨뜻한 느낌이 느껴졌어요. 테이블 아래로 내려다보니 피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 놀란 저희 부모님이 119를 부르고 아버지가 저를 1층까지 업고 내려가셨다고 해요. 병원에 도착해서 소변줄 꽂고 검사하고 했지만 결국 그날 새벽에 유산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 말씀으론 산모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다고 하셨대요. 병원 유gin실에 누워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남자랑 그 고모라는 사람이 찾아왔더군요. 큰 누나 내외도 왔고요. 그 점자는 저희 아버지는 남자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아 끌고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와중에 고모라는 사람은 저한테 보기에도 비리비리해서 불안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참에 저를 옆에 끼고 잘 가르치라고 저희 어머니한테 훈수를 두더라고요. 순간 그 순한 저희 어머니가 그 고모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또 죽고 나 죽자며 그 여자 머리를 미친 듯이 흔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큰 누나 내외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다가 도망갔고요.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파혼하게 되었네요. 그 남자는 지금도 종종 미안하다고 연락이 옵니다. 기회만 준다면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헛소리도 잊지 않고 해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원래 제 친구에게만 털어놓았었는데 어떻게 그 남자 회사까지 소문이 흘러들어갔나 보더라고요. 결국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못 이겨 남자는 회사를 관뒀고 여전히 구직 중이라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3개월 동안 저는 잘 먹고 몸 추스리고 부모님과 모처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더 좋은 회사에 스카우트되어 이직도 성공했어요. 언젠가 또 좋은 인연이 나타난다면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부모님과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